안녕하십니까?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달인의 투자 비법, 대한민국 슈퍼부동산 탑10 이곳을 주목하라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특임교수, 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신 고종환 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구나. 어디에서 해야 되나? 정말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강의를 정말 준비한 재료가 많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요즘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 예측이나 전망에 대한 이런 불안감, 불확실성이 높으시죠? 네, 저 일부러 강의를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도 보니까 지금 정말 집을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저의 생각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팔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이 트렌드쇼를 통해서 이제 올해가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지 한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가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지난 2006년 하반기 상황과 무척 닮아 있어요. 저도 그때 부동산 투자는 이 책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같은 비난이 지금 오고 있군요. 뭐냐 그러면 당신 얘기를 듣고, 그때가 9월이었어요. 엄마 아파트를 팔았더니 한 달 만에 1억이 오르더라면서 전문가 맞냐면서 이거 어쩔, 이렇게 좀 웃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하고 그런 지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마침 어젠가요? 조선일보의 저 칼럼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한 말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에서 사서, 보셨나요? 너무나 잘 알지만 어깨에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오셨고 또 이 주최 측에서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고 원장님이 이렇게 인기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해줍니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시지를 못해서 저렇게 서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 자신도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 저의 강의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다 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세 가지, 이 부동산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결국은 시기 선택의 문제이고 또 결국은 부동산 시장 전망, 경기 예측에 관한 전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내기하자 그래도 저는 정말 여기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래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벌써 2006년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시간 때문에 길게, 그때도 규제가 이렇게 많았고 종부세가 강화되어 있었고, 그때 노무현 정부의 말기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재건축 규제가 막 이렇게 모든 시장을 압박하고 중적적 규제가 나올 때 똑같아요. 그리고 2001년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딱 5년 되는 해였어요. 딱 5년 되는 해였어요. 지금이 그러해요. 여러분 트렌드쇼에 저를 또 아끼고 좋아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아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산증인입니다. 산증인입니다. 제가 머니쇼나 트렌드쇼를 통해서 2013년에 집 사야 된다고, 작년도 때요 집 사야 된다고, 집값이 엄마 아파트가 7억 2천 할 때, 잠실 주공 5단지가 8억 6천 할 때 이거 좀 사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잠실 주공 5단지는 20억이 되고 엄마 아파트는 이제 1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7억에서 17억이 되어도 또 간다면서, 아직도 무릎이라면서 사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면, 또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전문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절대 비유를 하자면 저도 주식을 합니다. 저도 주식을 솔직히 하면 삼성전자와 저는 현대건설을 주로 합니다. 건설주는 대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테크도 할 겸 부동산 시장보다도 주식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130만 원 할 때 저희 친구들 얘기인데요, 삼성전자를 저는 매입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150만 원에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저희 친구들은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5만 원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예전에 삼성이 5만 원 할 때 LG가 3만 원 했거든. LG전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비유를 들자면, 그랬던 저희 친구들이 300만 원이 가니까 모조리 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이 생략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장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5년을 주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배 이상 오르는데 이때 사면 다시 20억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얘기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의 결정이고 행동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신문을 보면서 너무 안 됐어요. 부안대동하는 일반인들이, 지금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결과는 아마도 제 개인 생각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 아파트가 12억, 2006년 말과 2007년 초에 정확하게 12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하반기에 정확하게 7억 2천을 찍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거는 찍었습니다. 많이 샀기 때문이죠. 저희 얘기 듣고. 그랬는 지금 16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물 없습니다. 그러면 17억 사면 과연 20억 갈 것인가, 30억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이게 과학적 질문입니다. 오히려 아마 4, 5년 후에는 그때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좀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사지 못해서 이 상에서 상승장에서 소외가 되고 상대적으로 박탈된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굉장히 조급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나 더 힘든 사람은 고통은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자 이거죠. 아마 4, 5년 후에 집값이 다시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로버트 실러 교수의 평균 회귀 법칙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노벨경, 오늘 이 설명을 길게 못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창의적 전략과 새로운 방법. 그래서 어제 신문에 난 걸 보면 저는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 법칙을 지켜라, 이 얘기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2번째는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년 앞에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 오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망과 함께 오늘 또 준비된 내용 3가지라고 그랬죠. 2번째는 지역 분석, 지역 선택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고된 대로 대한민국의 슈퍼부동산, 앞으로 가장 성장하고 미래가치가 높고 그리고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 오늘 아파트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0억을 들여서 정부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이거 신뢰해도 됩니다.
벤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예고하는 수익성을 예측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국의 아파트의 8,000개 단지를 개별 아파트를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로 다 분석했습니다. 이따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교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은 제가 허용할게요. 이거 본래는 돈을 10,000원 내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이 내용은 10,000원이 아니라 일반 교재에 없어요. 100만 원을 지불해야 알려주는 정보예요.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되시면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오늘 알았던 정보는 가급적 주변에는 전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왜곡시켜요. 그래서 정보는 오늘 그래서 2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역 분석에 대한 게 약속했던 것처럼 10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설명을 듣고 좀 들으시죠.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와 제가 차별점은 제가 똑똑하다, 잘났다, 자화자찬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저 얘기를 들으시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서론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디가 뜨는지 그걸 알려줘 이 사람아. 그거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양대에서 부동산 융합대학원에 특임 교수, 초빙 교수를 석박사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학기부터는 또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인하대 정책대학원에 다시 또 석박사 과정을 하러 갑니다. 제가 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후진을 양성하고 싶고, 제가 알았던 워렌 버핏이 그토록 강조했던 2가지죠. 가치 투자, 내재 가치. 우리 좀 함께 하시죠. 제가 혼자 이게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다 같이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이 용어를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어는 제가 창안하고 제가 쓴 용어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그대로 썼던 용어예요.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회사,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평가될 때 이때 팔으라고 아주 간곡하게 우리를 위해서 조언하고 있다고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장하는 회사, 성장하는 주식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장가치, 미래가치가 동의어예요. 왜 이 말을 계속하고 있죠? 이 개념을 오늘 서울 지역에 좀 한정했어요. 대부분 이유가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서울 외에는 다른 곳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도권도 꽤 있는 데에서 불구하고 아쉽지만 저희 이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오기 때문에 또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성장 지역 10군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 지역 중에서. 왜 서울인가? 지금 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2번째는 미래의 10년 이후를 내다본 겁니다. 이때의 미래는 1년 후가 아닙니다.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은 큰 흐름을 중시해야 돼요. 큰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7월까지는 내리다가 7월 중순 이후에 왜 집값이 또 오르는가, 이렇게 작은 파동 일희일비하면 시장의 큰 흐름, 근본 흐름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따가 나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면 7년에서 12년 사이로 움직이는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생소하시죠? 근데 이 벌집 순환 모형은 연구자들은 매우 유용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문가조차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돼요. 아까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말과 설이라는 말도 차이가 있어요. 좀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은 20년 주기설이 존재해요. 미국은 그러해요. 한국은 10년. 이따가 자료를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근데 우상향하고 있고 집값이 5, 6년 오르면 4, 5년 하향 안정된다는 거예요. 내린 적은, 하락한 적은 2번밖에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IMF 때하고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예요. 이 상황을, 이 사건과 시장의 흐름을,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저희 얘기를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아이, 그냥 지금 모른다니까. 지금 내가 가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얘기하라니까. 이런 시각이면 저의 강의는 오늘 꽝이에요. 전 몰라요. 저는 오직 여기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선행지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주택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하는 특성은 뚜렷하게 발견이 돼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빅데이터만 신뢰해요. 저는 지표와 통계와 빅데이터만 신뢰해요. 나머지는 저는 믿지 않아요. 저보다 훌륭한 전문가가 있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저는 믿지 않아요. 예,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읽는 방법은 뭐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일종의 경기 변동 주기가 있다라는 것, 부동산도 경제재라는 것, 그래서 경제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저는 믿어요. 두 번째, 실물 경기도 변동 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개월, 미국은 60개월, 일본은 53개월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중기적인 주굴라 파동을 보면 9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좀 통하지 않아요? 실물 경기의 중기적 변동 주기와 부동산 주기가 닮아 있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쉽게도 없어요. 사실은 참 이게 이 얘기에 너무 머물러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 소위 명문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자산의 74%가 부동산이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TV나 연구 결과나 보고서가 너무나 미흡해요. 예, 좀 동의하시나요? 예, 건국대가 뭐 인류대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 또 우리나라는 정치꾼화 되어서 자꾸 꼬투리를 잡아요. 저는 좋은 대학에 훌륭한 전문가 교수 석각들이 나타나서 연구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냥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하는 얘기를, 자, 하고 싶은 얘기 결론 하나 내립니다. 주택 거래량은 올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변화를 서울과 강남은 보이고 있나요? 딱 지금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는 것은 대진리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기간 2013년에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나서 작년까지 2017년까지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 현상이 5년간 나타났던 거예요. 이따가 그래프 나와요. 그냥 허투루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신문을 보면 매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식이 깨졌다고. 거래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데, 아니 5년간 그래 왔잖아. 그런데 왜 거래가 감소하는데 집값은 오르나? 그러면서 공식이 깨졌다면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수없이 질문해요. 이거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거래량과 전세는 집값에 약간 선행해요. 이거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중요한 내용이어도 시간 때문에 여기 마음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 도표 다 가져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택 거래량은 서울은 작년보다 약 10% 감소했습니다. 7만 1천 가구에서 6만 1천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남은 28.3%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있어서 변화, 오늘 변화와 흐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라, 미리 읽어라. 지금 그러려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틀이 필요해요. 분석의 틀,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기법이나 모델 같은 것들이 잘은 아니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발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몇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중에 선행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올해 말까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 불안해 하시거나 뭐 자불안석 있죠?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올해 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지금처럼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적어도 이러한 집값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제학과,
모든 지표의 상관관계와 연구 결과는 그냥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경제도 필요 없고 금리도 필요 없고 사이클도 필요 없고 그냥 간다니까. 그냥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듣는 순간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학이 아닙니다. 객관성이 아닙니다. 막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경제는 엉망이 돼도 막 우리 경제는 그래도 좋아진다고 말해야 됩니다. 경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시죠? 예, 얼마나 이유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나요? 미국이나 일본은 참고로 경제가 몹시 좋습니다. 예, 우리는 트럼프를 욕하지만 아베가 밉지만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적어도. 예, 그래서 그곳은 좋은 것입니다. 취업이 잘 되고. 말이 비판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누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저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전세와 매매는 동행한다. 함께 해요. 전세와 매매는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세가 안 내리고 있는 게 지금 30, 40대 실수요자들이 대기업과 공기업과 제가 보니까 금융기관 이런 또 언론인들이 꽤 많아요. 저는 언론인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2013년 15년까지 그동안에 집사를 할 때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미적거렸던 분들이 저 말 아시죠? 드디어 올해 지금이 되니까 이제 못 참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또 한마디 좀 재밌게 할게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언론이나 금융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아, 이게 끝물이구나. 좀 웃어주세요. 네, 예, 이게 다시 데자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큰 흐름을 읽어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라. 그런 관점에서 있다가 그 대신 시기 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역 선택이다. 다 같이 지역 선택 오늘 가져왔죠? 여러분의 욕구에 읽어서 정말 100만 원 상담도 내야 가져올 걸 가져와서 이따가 사진을, 이건 다른 데 없어요.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잘 오신 거고 사진 찍으세요. 세 번째는 주거 트렌드인데요. 요거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동산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 너무나 많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실패하는 사람은 늘 핑계와 변명을 찾는데요. 내가 지난 5년간 집을 사지 않은 이유가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다, 또 그때는 불안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지금 뭘 쏟아내는데 또 살 수도 지난 1년간 없었다, 이런 얘기도 꽤 많이 해. 그러나 그런 거는 변명일 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오직 새로운 방법, 함께 하시죠. 새로운 방법. 저는 오늘 워렌 버핏을 저는 멘토로 봅니다. 그분은 80조를 벌었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은 회사와 주식을 선택하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엄마 아파트 17억이, 여러분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7억이 어깨인지 17억이 어깨인지. 이렇게 5년 내지 6년을 오른 지금이 아직도 무릎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 제가 그때 무릎이라고 말할 때는 아무도 사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트렌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거 트렌드, 인구 이동의 변화, 도시 트렌드라는 말을 써요. 다 합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오늘 저의 강의가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젊은이들은 무척 좋아해요. 왜냐하면 좀 어렵더라도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융복합 이론이자 4차 산업혁명이에요. 뭐죠? 예, 도시 이론과 부동산 이론을 융복합하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위 논문을 쓸 때 보니까 선행 연구가 없어요. 딱 한마디로 좋은 강사는 줄입니다. 지금 압니다. 이 말을 오늘 듣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유망지역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유망지역이냐? 그게 아니에요. 고종환이 생각한 유망지역은 여러분 그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있어요. 도시부동산의 법칙이에요. 함께 해요. 딱 줄여서 도시부동산의 법칙. 예, 지금 한 줄로 줄여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좀 길게 하고 싶으면 한양대의 부동산융합대학원이나 인하대의 정책대학원을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자, 나갑니다. 도시부동산의 변화의 법칙인데, 첫째, 도시부동산은 함께 따라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넘어갈게요. 도시계획이 바뀌면, 함께 해요. 도시계획이 바뀌면, 도시계획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두 번째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출발해요. 이따가 유망 상품이 나올 때 제가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런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아니, 난 부동산 공부하러 왔더니, 알려고 왔더니 저 사람은 왜 자꾸 도시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유망 상품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 부동산의 변화는 도시 계획에서, 그 이전에 국토 계획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뭐예요? 도시 계획의 방향을 밝힌 게, 그게 바로 용산과 여의도를 통째 개발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분은, 저도 가끔 배워요. 근데 이분이 집값 올리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강북과 강남의 균형, 집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본인이 옥탑답에 갈 정도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강북도 강남만큼 개발하겠다고 그 의지가,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터져 나온 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 관련 있죠? 뭐를 읽은 거예요? 도시계획이 변화한다. 강북 지역의 도시, 자,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요 단어 중요해요. 도시공간이 바뀌어요. 함께 해요. 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 오늘 여러분은 제가 왜 저 사람이 여기가 유망한지를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어. 안 그러면 긴가민가하고, 또 그러면 서울시는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저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은 달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당나라 때 백낙청이 쓴 거를 보면 그 임금이 찾아가서 이때 어울리는 비유라서 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우왕좌왕하면서 조바심 내면서 나는 소외됐다면서 자꾸 이렇게 억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나 상당 고객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고성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불가에서는 늘 간단해요. 선업공덕에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를 내요. 뭐라고? 그건 나도 알거든. 내가 그 소리 들으러 고성을 찾아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알거든 하니까 이 고성이 그 다음 말이 참으로 교훈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하는 것을 80살 먹은 노인도 실천을 안 한다고. 좀 웃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넘어갑니다. 별로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도시 계획이 바뀌면 공간 구조가 바뀌고, 좀 줄입니다. 공간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동이 앞으로 변화가 많아요. 근데 주목할 것은, 예를 하나 들게요. 삼성동과 종합운동장이 연계 개발되어서 국제 교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변화가 엄청, 그러니까 삼성동은 비싸도, 말했잖아요. 비싸다니까. 이 많이 올랐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면 미래가치예요. 함께 해요. 미래가치. 이제 105층대 아니 올라가지도 않았다니까. 지하광장은 시작도 안 했다니까. 종합운동장은 제2의 코엑스, 이 건물의 2배에다가 호텔에다가 오피스 건물에다가 새로운 야구장이 한강을 보면서 환상적인 세계적 야구장이 생겨요. 그리고 탄천 이런 쪽에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인터넷에 보면 거의 저는 확정이 된 거라고 보는 것인데, 국제공무 SRT역도 들어서고 GTX-A는 확정되었고 C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지금 도시 계획이 바뀌면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사례는 청계천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자, 시간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 계획이 바뀌면 공간 구조가 바뀌고, 공간 구조가 바뀌면 함께 해요. 공간 구조가 바뀌면 여러분 중요해요. 요거는 좀 옮겨야 되겠다. 공간 구조가 바뀌면 위치가 바뀌고, 함께 해요. 위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여러분 가치가 바뀌어요. 내재 가치, 미래 가치가 바뀌면 비로소
비로소 가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이거는 제가 만든 발견한 법칙이라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거는 저는 도시공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로 제가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변화의 법칙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유망 지역을 선택할 때는 도시 계획과 공간 구조의 변화를 미리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부동산 공부에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 트렌드쇼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 것이죠.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기존 역세권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신설 역세권에 투자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런데도 기존 역세권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본 10명 중에 7명에 8명은 전문가조차도 뭐라 그래요? 방송할 때 물어봐요.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CATV에서 그러면서 꼭 역세권이냐 아니냐고 물어봐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 역세권이면 보유해라 그래. 왜? 역세권이잖아요. 살기도 좋고 그건 올라가요. 그러면서 비역세권은 팔으라고 꼭 조언을. 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한 번 역세권이면 계속 역세권이고 그 프리미엄의 파급력을 효과를 누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따가 나오는 장면 중에 미래 역세권 함께 해요. 미래 역세권, 신생 역세권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딱 하나요. 한 줄로 줄이면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강변과 앞으로 양재천처럼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서울시의 변화예요.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 도로나 대로나 이런 것들이 지하화된다 그러면 여러분 도시계획이 바뀌면 공간구조가 바뀌는데 이거 예사로운 변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집을 정하고 자산가치의 변화를 주는 데는 엄청나요. 얼마 정도 오를까요? 고가도로 있죠. 청계천 변화를 한번 볼래요? 딱 집값 3배, 집값이 아니라 땅값 3배 딱 올랐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청계천 도로하고 거기에 물이 좀 흘렀더니 관광 명소가 됐고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가는데 큰 업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는 대중강연이 되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을 못합니다만 이런 변화, 우리 동네에 고가가 철거된대 그러면 나무일 보듯 하면 안 돼요. 철거되든 말든 그게 없어지나 보다. 그게 아니라 공간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요. 단절되었던 위치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 위치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가져와요. 땅값이 올라야 집값과 부동산이 올라요. 지금 원리를 하나 또 설명했어요. 땅값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해요. 가치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값이 오르지 않는 한 절대 집값과 부동산은 오르지 않아요. 그럼 땅값은 어느 때 오른다고 지금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공간구조가 바뀌면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는 어떤 위치일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요. 이걸 아시고 제 얘기를 계속 이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자, 첫째는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한다고 부동산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단골로도 나와요.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드물어요. 공인중개사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 위치의 변화는 뭘까요? 그냥 함께 해요. 시간 때문에.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땅값이 오른다는 것으로 한다면 인구 증가해야 돼요. 함께 해요. 다 같이. 이게 인구 증가해야 부동산이 오르는 거 그걸 모르는 바보도 있냐? 그런데 종합적인 게 중요해요. 종합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같이 인구 증가. 거두절미해요. 우리 동네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냥 증가하고 그냥 밀도가 증가해야 돼. 인구.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땅값은 오르지 않아요. 평균 이상의 초과수익. 제 말 이해되셨죠? 또 정리합니다. 이 말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이따가 제가 유망한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곳의 특징은 뭘까요? 인구가 증가해요. 여러분 종합운동장에 제2의 마이스 이게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지금 큰 오피스 건물이 2배 이상 이거보다도 더 큰 게 들어간다면 사람이 몰릴까요? 몰리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내가 알무니 이곳이 살기가 좋고 내가 나의 고향이고 잘 아는 지역이더라도 이거는 투자 가치와는 거리가 멀. 두 번째, 소득 증가해요. 다 같이 소득 증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소득 증가해야 돼요. 다 같이 소득 증가. 여러분, 부동산은 구매력이 없으면 절대 투자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이제부터 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증가할 때가 가장 집값과 부동산 상승 효과가 커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자, 이게 나오니까 또 마음이 급해지네. 이거 별대로 아닌데. 자, 잠깐 보세요. 네, 여러분, 이거 네 가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예, 대입하면 그대로 나와요. 누가 하든. 세 번째는 인프라에, 다 같이 인프라. 인프라는 교통 인프라와, 아까 미래 역세권 계속 강조했어요. 교통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를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설 역세권은 제가 오늘 꿀팁을 드려요. 개통 2, 3년 전에 사면 돼요. 개통 2, 3년 전에 사면, 보통 뭐 3번 오른다 그러는데 요즘 꼭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를 못 믿어요. 이제 지하철도 개통한다고 해서 꼭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셨죠? 네,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라가 돈을 들여서 적어도 개통이 한 2년 정도 임박할 때, 이때는, 근데 이것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그러다가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근데 이렇게까지 가면 이건 정말 불신의 극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 공사를 하면 적어도 2년 남았다 그러면 연장은 될지언정 안 하고 말겠냐고요. 자, 오늘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계속 할까? 여러분, 행동을 안 한다니까. 제가 유료 상담와도 얘기를 하면 계속 의심을 한다니까. 공사하는 거는 나도 봤지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제가 예전에 잠실을, 요즘 잠실 많이 뜨는 거 아시죠? 잠실 제2롯데월드 때문에 9호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종합운동장이 사야 된다고. 그러면 이 너무나 상식적인, 지금 생각하면 올랐기 때문에 상식적인데 그 얘기를 하면 꼭 질문이 온다고요. 뭐라고요? 롯데월드가 짓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123층이 무너지면 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질문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저의 얘기를 듣고도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랑천이 나오고 한강변이 나오도 그거 하다가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프라, 다 같이 인프라 꼭 주목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네 번째가 있는데 행정계획이에요. 함께 해요. 행정계획. 다 왔어요. 다 같이 크게 해주세요. 행정계획. 예, 우리나라 이 행정계획이 준비하기, 요 앞전에 강의 들었던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이런 것들이 지금 행정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변화가 그것이 때문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사례를 들게요. 어디냐 그러면 이 네 가지 변화입니다. 변화와 흐름을 읽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는 변화를 주목하라 그랬어요. 성장, 톨스토이도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삶이 곧 행복이라고. 이렇게 학습하는 기쁨이 바로 그게 행복이라고. 행복이 별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장해야 돼요. 부동산도 성장하는 지역, 성장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네 가지가 잘 맞춘 게 세종시, 제주도, 서울 강남, 서울 강서 마곡지구, 부산 해운대, 대구의 수성지구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시 질문 던져요. 인구 증가했나요? 소득 증가, 좀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확실히 입력이 돼.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종시의 인구 증가, 소득 증가했나요? 예, 종전의 주민들보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내려갔고, 대전이나 청주에서 중산층이 대거 이전했어요. 블랙홀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 인프라가 확충되었나요? 예, 도로가 되고 막 많아요. 여기 제주도도 신공항이 건설이 되고 온통 공사팔이에요. 영화마을, 국제마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 특별법이 있잖아요. 아예 돈을 투자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다면 3, 4년 전에 어디를 샀어야 됐죠? 그냥 제주도에 가 땅을 사면 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를 사면 됐어요. 아니,
지금 이럴 꽃들이 지금 많이 남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제가 왜 이 순간 이렇게 자꾸 머물러요? 예, 여러분은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고 긴가민가 하고, 그리고 언제 할까요? 예, 오르고 나면 그때 좀 웃어주세요. 그때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나도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했더니 이렇게 올랐네. 오르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인지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잖아요. 키워드가 미래가치, 다 같이 미래가치. 상대 요것만 알고 가시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이거 가지면서 할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해는 고점 내지는 변곡점이 와서 공격적 투자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다만 집이 한 채 인부는 그대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설령 문재인 정부의 여러 규제 정책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서울은 예외라고. 그리고 서울은 예외라고. 서울은 20년 성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뭐를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 감소가 아니에요.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근거가 그래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소득이 증가해요. 부자들이 자꾸 와요. 부자들이 지방으로 가고 있질 않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동자금이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집값 상승의 이유의 한 가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프라예요. 다 같이 인프라. 자,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인프라가 멈추면, 성장이 멈추면 서울의 집값도 멈추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31년에서 204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서울은 10년 주기설에야만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다음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으셨죠? 다음, 우리 땅 짓고 많이들 다음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나가 어떡하라고? 지금 어떡하라고? 그 지금 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은 갈아타라라는 거. 다 같이 갈아타라. 왜냐하면 갈아타면 지금 올라요가 아니라 5년 10년 후에 웃을 수 있다고. 자산을 교체하라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지금 집값 오르는 거 보면 너 말이 안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견적이고, 부동산의 경기 변동 사이클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런 무지한 소치예요. 여러분, 좀 길게 보고 갑시다. 이 나와 있는 거 시간 때문에, 선생님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작년에 제가 추천했던 거예요. 좀 잘못 맞힌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무료 강연을 해준 것은 정말 우리 신문사 측에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돈 10만 원이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좀 엑기스로 좀 깊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돈을 밝히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들과 함께 저의 지식을 공유하는 게 저한테는 보람되고 기쁘다고 생각해요. 자, 최고 한 30% 정도 올랐죠? 이걸 보면 만약에 전세 끼고 샀다면, 제가 실수한 거는 아이파크예요. 이게 보니까 타워 팰리스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5억 10억씩.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여파가 대형이 소외된 게 맞아요. 그러나 대지 지분, 내재 가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재 가치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머릿속에 복잡하지만, 하나는 대지 지분이 넓고, 함께 따라해요.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오르고, 이게 복합 수익이 나야 돼요. 자본 수익과 좀 어렵죠? 어제 칼럼을 다시 한번 있다가 네이버에 가서 저 이름 치면 조선일보 칼럼도 실려 있고 매일경제 칼럼이 또 크게 실려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자꾸 설명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뜻에서 이걸 했고, 지금 더 올랐어요. 이거 작성할 때만 해도 또 지금 더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말이 얼마나 예측력이 신뢰성이 높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니까, 성적표가. 자, 이제 아까 우리 근원적 질문, 이것도 여러분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넘어갈게요. 뭐 지수 얘기인데, 제가 아까 이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내년에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선생님, 이 5대 변수인데요. 5대 핵심인데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잠재 성장률이 3%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취업도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좋아서 집값이 오를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확률은. 예,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는 주택 정책이 뭐냐, 기조가 강화돼요. 규제가. 동의하시나요? 예, 문재인 정부가 내일부터 이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럴 확률은 좀 낮아요. 그래서 규제는 강화, 추가 대책도 나온대요. 그러면 집값의 하락 요인이 많다라는 거죠. 부동. 그다음에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안 오르고 시중 부동 자금이 1,100조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켜요. 가계부채 1,500조도 문제. 이 돈들이 금융에서 빠져나와요. 지금 주식했던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요. 주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자산의 버블이 많이 올랐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도 더 이상의 답이 아니고, 지금 블록체인마저도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부동산으로 오는, 부동산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투자처가 마땅치가 않아. 급으로 하려니까 달러가 또 고강세를 보여요. 그럼 이쪽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없다고요? 에따 우리나라 보니까 글로벌 PIR 지표 이따 나와요. 다른 나라보다도 집값이 좀 싸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좀 내리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겠다. 지금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다시 또 수급이, 요게 문제를 일으켜요. 수요 공급.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은 이제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서울은 2006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2007년도에 퇴임사에서 부동산 그분은 마음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건 실패한 것이고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수요 공급에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과 인구 주명당 주택 이따가 나와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서울은 98이에요. 105가 적정한데 수도권은 100이에요. 그래서 전세값이 안 내리는 이유는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구 천명당 주택수가 서울이 368이에요. 일본이 450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 있죠. 따라서 450까지는 가야 돼요. 서울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자꾸 억제하면 서울은 순중 효과라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지금 30, 40대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이제 다 알고 있거든. 나 외국 가봤더니 상하이의 도심의 아파트 한 평 가격이 1억인 거 내가 나 눈으로 보고 왔거든. 홍콩에 내가 가서 근무할 때 보니까 10평짜리가 아파트가 10억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내가 직접 살고 온 사람이야.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평균 3.3 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2,500만 원은 이거 굉장히 싼 거거든. 누가 알아? 내가 안다니까. 내가 지금 있어봐서 안다.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보통 1억 5천 나와요. 지금 1억 5천 평균이 우리가 2,500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비싼 게 신반포 앞으로 리버파크잖아요. 이게 34평이 지금 28억 30억을 호가한다는 거잖아요. 평당 8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비싼 아파트는 4, 5천씩 해요. 한 평에. 트럼프 월드 이런 거, 맨하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싼 8천만 원은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의 비싼 5억짜리에 비하면 이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오늘 저 말씀 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 하나 좀 더 붙일까요? 예전에도 가끔 하는데 신반포 아크 리버파크를 대장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1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압구정이나 반포 1단지 같은 것들이 재건축이 된다면 아마도 9천 이런 것들을 오버할 것이다라는 추정은, 경제가 꺼지지만 않으면 바보도 알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좋네. 또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그래도 가격은 내려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강이 보이면 28억. 요거 오늘 또 힌트 나가요. 뒤에 한강이 안 보이면 20억 합니다. 그러면 한강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 팁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부동산 시장의 분석에 그대로 응용을 하면
강남에서 보는 한강과 강북에서 보는 한강이 어느 것이 더 조만간의 뷰의 가치가 높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의 강의는 강북에서 보는 것은 8억의 가치가 없어요? 반포에서 보는 것만 8억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더 우리가 더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강북이 훨씬 한강의 가치가 높은 곳들이 많아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짧지만 혹시 젊은 분들 중에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이 말이 꼭 기억해. 집값 형성 요인의 부동산 학에서는 딱 3가지 요인을 꼽아요. 지금 할게요. 함께 하고 넘어가 버려요. 유용성. 함께 해요. 유용성. 여러분, 부동산의 전통 이론에서는 아주 간결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값이 오를지 얘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우리가 해부를 하면 뭐 이게 별로 꼬리낌이 없어요. 용산의 아파트 중에 보니까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가격 차이가 2억밖에 안 나. 그러면 5년 후에는 2억 차이만 날까요? 더 벌어질까요? 지금 질문 던지고 있잖아요. 아,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한강을 절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용산에서 보는 한강은 이건 한강이 아니야. 이러면 제가 틀려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강남 중에서도 여러분 참 이런 말 하게 오늘 오셨으니까 바로 할게요. 풍납동이나 이런 곳을 가면 보이는 한강이 더 예뻐. 근데 34평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7억을 해. 그러면 한강 값을 빼고 나면 실제 아파트 값은 얼마죠? 예, 공짜로 살고 있어. 이거 보려고 누구는 8억을 쓰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파트가 공짜라니까.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이에요. 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한강을,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또 내일 한강을 볼 기회가 있으시면 보는 마음을 좀 수정해야 돼.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한강을 볼 때 저의 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매우 경건해요. 이거 보려고 유용성, 다 같이 유용성. 한강 봐야 되거든. 나 30억 내고도 한강 봐야 돼. 그래야 내가 효용, 만족을 하거든. 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다 같이 상대적 희소성. 무슨 말이에요? 한강이 이렇게 쫙쫙 보이는 곳이 많지가 않다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서울에서는 한강이 다 보여. 그러면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 세 번째가 케인즈가 말한 유효수요예요. 함께 하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유효수요. 여러분, 나의 집값이 왜 10억이고 왜 아크로 리버파크는 30억인가? 지금 얘기가 다 나왔네요. 강북에서 보는 10억인데 한강이 보이는 게 10억인데 왜 강남은 30억인가? 1. 유용성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의 차이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유효수요 때문에. 다 같이 유효수요.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강북에다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팔면 팔릴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유효수요가 없습니다. 30억을 내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만 있는 거예요? 강남이 비싼 이유가 설명이 되나요? 강남은 나 30억 내고 한강 볼 나 돈이 있어. 내가 지금 돈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산다니까. 이 유효수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남이 비싼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는 설명은 처음 들으셨고 놀랍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부동산의 이론입니다. 좀 어렵나요? 넘어갑니다. 이 심리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딱 설명이 됐네. 뭐 때문에 올라요? 다 같이 하세요. 공급 부족. 함께 해요. 공급 부족. 이렇게 저도 다 아는 내용을 왜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공급 부족이 나오지 않는 한 강남의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도, 서울의 아파트도 잡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 근본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처방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그건데요. 슈퍼 아파트, 슈퍼 부동산. 자, 슈퍼 아파트의 개념, 이 사진 찍고요. 슈퍼 아파트의 반대말이 좀비 아파트예요. 그래서 서울에 좀비 아파트가 꽤 많아요. 한 30%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저기 네이버나 다음에 살집팔집에서 꼭 들어와서 이거는 확률이 75% 정부로부터 벤처 자금을 받았다니까요. 제가 기술 자금을 저 돈 6억에서 10억 만든 거라서. 그러면 슈퍼 아파트로 갈아타라. 올해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뭘 사면 돈을 버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면 4, 5년 후에 그때 수확의 기쁨을 누려요. 오, 이렇게까지 올라가, 이럴 줄은 몰랐네, 이런 기쁨을 와요. 왜?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왜?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왜? 대지 지분이 넓고, 대지 지분이 넓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디예요? 지금 나와요. 이제 자, 이거는 여러분 사진 하나 찍고, 저는 오직 지표로서만 투자 가치를 측정하고 분석해요. 넘어갈게요. 미래 가치를 잘 보세요. 미래 가치.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마음이 자, 여러분 이 사진 찍으세요. 부동산 경기가 궁금하면 내가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강의를 많이 들으면 답이 안 나와요. 더 복잡해져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오직 통계와 빅데이터만 보라니까, 그냥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의 차이를 아시나요? 런던대의 노리나 허츠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과거 실적을 보라. 말을 자꾸 바꿔요. 2013년에 집이 내린다고 했던 전문가는 이제 또 5년이 오른 지금은 또 집값이 오른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때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반대를. 누가 옳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해서. 그런데 저가 만약 지는 때가 온다면 경제학이 완전 무용지물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의 집값은 경제고 금리고 정책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떻게 돼? 그냥 올라야 된다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부동산학이 존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 가르치는 데는 이유가 없어지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상품 사이클 저거 잘 보세요. 소형 세주택, 다 같이 소형 세주택.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하우스 푸어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집을 비싸게 샀던 사람들이 한 2년 후에는 너무 힘들다면서 살다가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 이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사실은 역발상 그때 사야 돼. 근데 여러분은 살까 안 살까요? 안 사. 왜냐하면 저를 제외하고 모든 전문가는 뭐라고 하길, 이제 부동산 다 끝났거든. 다 내리는데 뭘 사, 이 사람아. 끝난 거 지금 다 보이나. 이렇게 내렸는데 안 산다고. 그리고 언제 사요? 다시 5년 후에 오르면 그때 또 흥분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넘어갈게요. 부동산은 10년 앞을 내다보라. 다 같이 주택은 10년. 요걸 보면 다 나와요. 설명 못해요, 시간 때문에.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 10년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라. 워렌 버핏의 말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10년 보유할 가치가 없는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유행을 쫓는 자는 반드시 위기를 만난다고. 지금 우리가 유행 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나도 지금 사고 싶어. 이거 정말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자, 여러분 쭉 보시고요. 아파트 보세요. 여기에 잘 표를 보시면, 표를 보시면 맨 위가 서울표예요. 언제부터 올라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13년에. 근데 강남은 2012년 하반기부터 올라요. 강남은 늘 빨라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뭘 느껴요? 마지막 불꽃이 무서워요. 일본도 그랬어요. 지금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거래 증가,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그 다음 국면이 이따가 벌집 순환 국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래 감소, 가격 급등이 꼭 나타나요. 이건 오래 가지 않아요. 고점의 일시적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감소, 가격 정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래 급감, 가격 급락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 공식이 깨졌대. 고점에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현상이에요.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래. 이따 보여드릴게. 여러분, 더 벌어지고 있는 거 보시죠. 강남과 강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저는 박 시장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닌데, 서울시는 균형 개발이 빨라져요. 이따가 뒤에 가서 10군데 중에 강남은 거의 없어.
없는 이유가 저 강남 살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화가 많은 도시가 강북이 될 가능성이 뭐를 통해서 알아? 내가 감히 그렇다는 얘기냐가 아니라 도시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저도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강북에 관심을 가져라. 이따가 눈에 띄는 것은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 이런 거 집값이 참 싸더라고. 근데 내일 다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네. 전세와 매매는 전세가 먼저 오르잖아요. 전세가 먼저 오르죠. 2012년부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도 전세가 안 떨어지면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그리고 토지 가격이 안 떨어지면 집값이 안 떨어져요 또. 그러니까 오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좀 연관성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렇게 분석해요. 아파트는 괴물이 아니에요. 투기꾼에 의해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뭘까요? 전세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땅값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 방향이 읽혀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른다 내린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틀린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신이 틀릴 수가 없어요. 경제는 정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택 구입자 부담 지수인데 이게 전국은 약 60인데 서울은 120이에요. 부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저의 생각은 집값이, 서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집을 점점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걸 중요한데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의 변화, 이거 설명을 못 하겠어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어요. 눈으로 또 넘어갈게요. 좋은 내용이 많아요.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경기도가 내리는 이유는 입주 물량이 많아졌죠. 내년까지 그래. 내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입주 경기도가 많아진 거 보이죠? 노란 거, 저 붉은색. 내년까지는 많아.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금 전세가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매매도 안 올라. 전반적으로 매매도 안 올라. 자, 여러분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주택보급률 사진 찍어야지. 국토부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진. 여러분, 여기 수도권은 100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세가 내리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전세가 안 내리면 집값이 또 많이 안 내려. 설령 내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110 이상은 공급과잉이에요. 100 이하는 과소공급이. 딱 정해. 이 주택수도 딱 나오면 서울 주택수 적죠. 그래서 어떻다고? 주택 공급이 더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그 들으셨죠? 국토부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니에요. 자, 주택 거래량과 미분양. 자, 위에 거래량이 어때요? 꺾이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거래량이 꺾이는데 그래도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이게 지금 표로 또 가지고 왔네. 이거 자세히 보면 알아요. 근데 설명을, 지금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질 않아요. 이것도 하여튼 저거 좀 사진만 찍어 놓으세요. 중요한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약속된 10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미분양 관리 지역이 궁금하죠? 허그라는 데 가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매월 어디가 공급과잉인지 아닌지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만 봐요? 통계만 보면 돼. 그럼 뭘 걱정을 해. 공부해야 아는 만큼 보이. 자, 여러분, 토지 시장이 이거 보세요. 쫙 올라가고 있죠. 집값 상승이 연상이 되나요? 지금 집값 왜 올라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서. 이게 답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땅값. 그럼 땅값은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나? 그러면 너의 말이 또 그건 모순되는데 이런 충돌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꺾여야 되는, 그러니까 많이 안 꺾이고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정이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집값 변동률 지역별로 쫙 다 나오죠.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많이 오르죠. 그래서 어떻다고? 서울의 집값이 경기 인천보다 많이 오른다고, 올랐다고,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사진 찍고 넘어갑니다. 이건 뭐 특별한 표도 아니고요.
자, 쭉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중요한 걸로 달려갑니다. 참 토지 시대가 좀 와요. 네, 넘어가고요. 제2경부고속도로인들은 좀 주목해야 돼요. 오늘은 토지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PIR 대비해서 서울의 집값이 지금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나와 있네요. 소득 대비 집값이 서울이 베이징의 절반 정도 돼요. 무슨 뜻일까요? 서울의 집값은 지금 20년 동안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중위권 가격을 살 수 있는데 베이징은 5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버블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꺼지면 경제가 연착륙할 거라는 얘기가 숨겨진 부실이 문제가 은행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문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 예. 별로 반응은 좋지는 않아요. 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죠. 5천만 원 하죠. 세계에서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또 사진 찍고 넘어갑니다. 한국은 집값 상승 폭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야. 글로벌 비교를 하면. 이것도 좀 찍고요. 그냥 찍고 넘어갈게요. 이 얘기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우리보다 딴 나라가 더 많이 올랐거든. 한국은 오른 것도 아닌 거거든. 그걸 누가 알아? 내가 안다니까.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알아요.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젊은이들이 알아요 지금. 그래서 집을 사고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예, 사는 일. 자, 넘어가고요. 집값이 1억 3천씩 하죠. 한국은 2,500만 원이에요. 아주 한국이 싼데 이러지. 외국은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말하는 거 아시죠? 예, 요새 외국에 뜨는 것은 럭셔리 하이라이징 콘도미니엄이에요. 처세가 그래요. 외국 신문을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럭셔리하고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고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10년 주기설. 여러분 보세요. 쭉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두환 때부터, 전두환은 좀 7년 오래 했지만 나머지는 다 5년 했잖아요. 그래서 딱 5년 하고 이게 집값 상승하고 딱딱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버티면 이겨. 버티면 이겨. 이거 보고 난 내려도 상관없어. 나 그냥 버티는 거거든.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서울 강남은 어때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엄마 아파트 12억을 2006년 말에 샀다 치자고. 그게 지금 17억이 됐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야. 물론 7억까지 빠질 때 그 고통은 감내해야 돼. 이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예요. 강남 사도 내려도 저 주변에 그런 분이 많아. 나 내리는 거 알면서도 살래요. 왜 그래요? 결국 오르잖아요. 이래 난 내리는 거 내 집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나 압구정에 사는 분이 그렇게 사더라고. 내리는 거 알면서 산대. 그래서 제가 좀 내리면 사지. 그 왔다 갔다 귀찮고요. 돈도 맡겨놔 봐야 은행 금리가 2%밖에 안 되고요. 그냥 나는 내 집이 없이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내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30년 40년이 되면 지금보다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장기 계획을 알고 사는 것이. 근데 문제는 17억에 사서 20억 갈 줄 알고 샀더니 13억이 됐다 이렇게 될 때잖아요. 이럴 때는 이 고통은 정말 하우스푸어 들어보셨죠? 정말 이거는 살 맛이 안 나요. 지금 내가 안 사서 돈을 못 번 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고 세금 오르고 이건 사는 게 지옥이 돼요. 저희 얘기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은 이제 옆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넘어갑니다. 자, 이제 벌집 순환 모형인데요. 자,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을 보세요.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해요. 벌집은 육각형인데요. 이게 거래 증가, 가격 제자. 오른쪽으로 가면 가격 증가, 가격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거래 증가예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가격 상승이에요. 아주 쉬워요. 언제 사야 되느냐? 이때나 이때 매수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했어요. 2013년, 14년, 15년. 그 다음에 거래 감소, 가격 상승이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거래 감소, 가격 정책.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래 감소 가격이 지금은 이 표상으로는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거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래 감소, 가격 상승. 요 국면이 뭐냐 그러면 거래 감소, 거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증가하는 거죠. 가격 하락되는 이때가 매수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후에 좀 사라,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 종착지는 뭐죠? 예, 지역이에요. 예, 빠르게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금리는 좀 오를 수 있어요. 금리가, 근데 일본을 보면 2021년부터 우리가 금리가 내릴 수 있어요. 금리 내리면 전체 집값이 올라가고 지금 역전된 상황이죠. 우리도 지금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미국.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갈게요. 사진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사진 찍고. 직주 의문, 도심회귀 함께해요. 도심회귀. 외곽보다 도심으로 가요. 노인들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방향이 공통적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과, 그러니까 오피스와 하우스, 주거,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의료, 다 같이 의료. 노인 70세가 65세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무실도 많고 주택이 있고 강남 같은 곳이죠. 의료와 문화가 많은 곳으로 반드시 주거를 이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 못해요. 에코주택으로 가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갈게요. 이제 2040년까지는 요거 보세요. 아까 나왔는데 2040년까지는 42년까지는 주택이 수요가 늘어요. 그러니까 40년까지는 서울에 집 가지고 내린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은 그냥 버텨도 돼요. 그냥 그 이유는 다시 또 생각하자고요. 지금 생각하지 말고. 자, 쭉쭉 넘어가고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사진만 찍고 좀 넘어가죠. 저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트렌드쇼에 조선일보 왔습니다만 땅짓고라고 있어요. 땅짓고. 그거 괜찮아요. 그 유아룡 부장이 굉장히 훌륭한 기자신데요. 독립해서 이제 여러분의 노후 준비라든지 은퇴 이런 걸 해주려고 하고, 저도 여기 지금 직톡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보시고 요 사진 좀 찍으세요. 근데 65세 이후에는 주택을 포함해서 5억 내지 8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은퇴한 후에는 2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대요. 저는 300만 원 정도는 해놓고 은퇴하자.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3억짜리 있으면 100만 원이 나와요. 96만 원. 여기다가 수익형 부동산이나 농지연금 1억짜리가 40일.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월 300만 원만 해놓고 은퇴하시면 우리 큰 걱정 없이 노후를 살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요 파란 주먹을 주목해. 넘어갈게요. 시간 때문에. 쭉쭉 넘어가고 이제 선생님 요 표만 그냥 하나 사진 찍으세요.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면 요런 지역으로 가면 돼요. 이 서울시가 3도심 7광역 순서대로 중요해요. 이 파급력이, 도시의 성장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저쪽에서 사진 찍으시라고 제가 이리 비켰어요. 자, 생활권 잘 보고, 요게 지금 이따가 그 유망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런 지역 이 다 떴죠. 근데 문제는 이미 많이 올랐고 비싸. 그래서 제가 이곳을 추천하지 않아 지금. 넘어갑니다. 도시재생 잘 보시고요. 서울시 이거 동그라미가 클수록 좋아요. 이 얘기는 지금 사면 오른다가 아니라 5년 10년 후에는 꽤 좋아질 거예요.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고 위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와요. 요거 사진 찍어요.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저는 이런 데 좋아요. 이게 성수동 옆에 면적이 넓은 게 좋아요. 성내도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도시재생이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이에요.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그래서 50조를 쏟아붓겠대요. 서울이 가장 수혜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시범 지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저를 빚기라고 하네. 네. 네. 좋아요, 우리 동생. 자, 웃으면서 자, 동부권을 주목해야 돼요. 상업지가 많이 늘어나. 상업지가 올라야 주거 지역이 올라. 이거는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빨간 걸 주목해. 뭐 수락이니 월계 우리 삼양동이 나온 거 박원순 시장 가신 거 아시죠? 이유가 있어요. 변화를 많이 주겠다라는 신호라고요. 빨간 거에. 강남만 신사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무덤덤하고 이러면 저의 잘못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이게 보세요. 경전철을 늘리겠대 발표했어요. 박 시장님. 자, 서울전철.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9호선 연장선은 진짜 주목해야 되지 않아요? 신안산선 조심하세요. GTX-A도 확정이 됐어요. 이것도 사진 찍으세요. 그냥. 요 밑에 라인 어디가 좋아져요? 청량리, 망우 좋아지겠죠? 망우동 집값이 싸더라고. 망우라고 하지 말고 상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망우는 왠지 기분이 좀 침울해져. 파주도 좋아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한강 좋아져요. 싼 데로 가야 돼요. 아까 그냥 머릿속에 뭐를 입력해야 돼요? 한강 보는 값이 최대 8억이거든. 그걸 생각하고 한강이 얼마나 짧은지를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삼성동, 와 이거 좋죠? 지금 종합운동장이 쌍전백회예요. 거의 삼성동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하광장 들어서요, SRT 들어서요, 그렇게 그 다음에 GTX-A 들어서요, C 들어서요, 위례 신사선 들어와요. 아이고, 여기 삼성동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가 최고의 중심지예요. 주거의 중심이 아니라 국제 의무와 마이스의 외국인이 바글바글해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요. 당연히 종합운동장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굉장히 대장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정이 돼. 자,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을 가끔 제가 작년에도 추천했죠. 저 얘기 듣고 그때 작년에 유료로 왔던 분들이 제법 많이 사고 요즘 너무 고맙다고 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9호선이 이제 들어서고 나면 석촌호수나 방위사거리나 이런 쪽들은 정말 이제 정말 살다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이제 난 동극장 끝이야, 이렇게 돼요. 아파트 한 채 10억 가지고 이걸 누릴 수 있고. 수서, 양재,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정말. 용산 제가 작년에도 추천했죠. 제 얘기 듣고 용산에 샀던 사람들 요즘 많이 행복해 하죠. 당연하겠죠. 매물도 없고요. 용산에 동부, 요거는 사진 하나. 요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늘 한번 관심을 이걸 지금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중랑천을 공원화하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이 지금 조선일보와 이런 데 지금 인터뷰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목해야 돼. 이게 지금 소음, 그러니까 해모시설이 선호시설로 바뀌죠. 요즘 숲세권이란 말 알죠? 공원 산책. 이게 양재천이 얼마나 변화가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수색증산, 상암 옆에 있죠. 거기에 싼 아파트 많아요. 뭐라고 말을 하기가 많아죠. 안 올라. 왜냐하면 진입로도 나쁘고 주변이 가보면 좀 한숨이 나. 지금 도시재생지역도 가보면 한숨이 나. 송정동이 성수동하고 붙어 있는데 가보면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런 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기에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쌍전백회가 돼요. 자, 이게 나오고 이제 뭐 쭉 넘어갈게요. 신사강남 많이 나왔죠. 하나만 좀 주목해야 돼요. 미사가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 진짜가 나와요. 자, 관문도시 이런 데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아까도 조선일보가 어디 보니까 지금 뭐 관문도시가 뜨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매경인가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사진 진짜 찍어야 돼. 자, 종로, 중구 쪽에 다 올랐지만 좀 덜 오른 곳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쌍용 아파트, 뭐 창신동 이런 것도 왜 빠졌네. 이게 우리 팀장이. 넘어갈게요. 동북의 창동 상계지구는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산다 해도 지금 오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5년, 3년 후에, 아니 3년, 4년, 5년 후에 좋아질 거라. 여기 비교적 내재가 이거 여러분 네이버 다음에 가서 살집 팔집을 쳐보면 개별 아파트가 다 나와요. 여러분 활용하시. 서북은 수색 증산이 이런 아파트가 좋아요.
대림 한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서남, 영등포, 목동, 마고 이건 좀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이 축이 돼. 동남 생활권은 주로 삼성동과 잠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가격이 조정을 많이 좀 보이고 이럴 때 산다면 강남의 동남 생활권의 중심은 그냥 잠실하고 삼성이에요. 105층과 123층이 돼 있고 그 사이에 교통망이 집중돼요. 자, 이 광명 오르고 있죠. 이런 지역도 여러분 또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도 오신 것 같아서 자, 하남이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나가잖아.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전문가가 있을까요? 네, 좀 웃어주세요. 너무 이제 마무리될 때가 거의 다가와서 그래. 안양도 있어요. 안양도 서울. 광명, 철산, 함, 남양주. 제가 어제 칼럼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관문 지역은 성장성이 높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포도 이제 참 김포도 빨리 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7월인가에 또 미뤄졌어요. 남북 철도는 빨리 놓는다고 하면서 김포 철도는 또 왜 이렇게 안 놓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 빨리 해야 돼요. 김포도 이제는 좀 관문 도시로서 고향도 보세요. GTX-A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강변 이런 것들이 자, 한강변 강남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돼서 이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뷰가 좋아요. 압구정에서 보는 한강보다 제가 볼 때는 옥수동이나 금호동에서 보는 뷰가 훨씬 예뻐요. 그리고 그게 일조권이 좋아요. 이제 나왔다, 여러분. 이거는 중산층만 하세요. 중산층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달려들면 안 돼요. 도시재생 또 나왔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10군데를 찍어야 되니까 9번째로 나왔네요. 이제 나왔죠. 이곳들은 주로 낡은 노후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재생 신청 지역이에요. 아직 확정됐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매수 기회를 못 가질 거예요. 집주인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가 될 것인가 한 군데 정도 신청한 곳은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지역별로 시범지구. 제 말 좀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도심이 좋겠죠? 도심이. 용산을 산다면 이리 가야 돼요. 지금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용산은 쉬었다 갈 거예요. 또 왜냐하면 서울시도 이제 조심스러워요. 개발 계획을 내놓을 수가 없어.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면 또 올라가니까. 그것이 용산, 여의도, 삼성, 잠실이에요. 발표도 못해. 이거 뭐 발표했다 그러면 난리 나겠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왔다. 시간이 다 됐다. 자, 여러분 좀 아쉽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준비된 내용을 소화하려다 보니까 좀 빠르게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만 부동산을 미리 읽을 수 있는 흐름과 변화를 읽어라.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 저는 워렌 버핏처럼 가치 투자의 법칙, 내재 가치,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이 오르는 곳에 투자하라. 성장 가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라.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읽는 이런 지혜가 성구안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내재 가치, 미래 가치. 부동산 경기 어땠어요?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는 일은 없다. 실물 경기에도 50년 콘트라트 F 파동이 존재하며 경기 파동이 주굴라 파동은 9년이며 키친 파동은 40개월이라는 오늘 길게 설명은 못했어요.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이 존재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한번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기 파동에서는 10년 주기설,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존재한다. 또 선행 지표인 거래량이나 전세나 또 우리가 동행하지만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집을 산다면 부와 내동하고 일희일비하고, 저는 이러한 것들은 투자의 위험성, 리스크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 다만 나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인데 한다면 서울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2040년까지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고, 인구 이동과 인프라와 도시계획, 행정계획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도시는 역시 서울이 될 것이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도 있지만 강북 지역의 변화에 주목하라. 아직도 저평가까지는 아니어도 변화가 많은 곳을 잘 본다면 스마트 시티도 해당이 되고 도시재생도 해당이 되고 새로운 행정 재정비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본다면, 더군다나 오늘 말했죠, 한강변과 중난청 같이 또는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처럼 지하화된다면 정말 이들 지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거 환경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에 올림픽도로 저걸 갖다가 지하화하고, 저는 그렇게 제안했어요. 정부하고 서울시에. 이 연합뉴스에도 떴어요. 저 생각이 옳아요. 그래서 그게 재건축 소유자들이 한강을 독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한강에 보면 땅이 놀고 있어요. 유수부지가. 이걸 연결해서 여기다가 소형 새주택을 주어서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저 한강이 다 놀고 있어요. 솔직히 저의 눈에는. 세느강을 보셨나요? 템즈강을 보셨나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곳에다가 소형 새주택을 공급해서 젊은이들이 아이도 낳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의 의견이 받아들일지는 저는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천만 원에서 1억씩을 통장에 그 다음 날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저 친구도 낳을까 계획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그냥 1억을 줘야 됩니다. 전세금으로. 묻지도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돈들이 다 있어요. 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부동산은 노후 준비에 아주 유용한 자산이죠. 부동산은 노후의 힘. 그리고 우리가 조선일보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은 노후의 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고종환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